그러면 지금부터 제1부 토론 국적과 유기에 관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영 교수님께서 재동포 공공기계주식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앞에 토론에서 너무 좀 시간이 걸치돼가지고 우리 뒤에 발표자 토론하는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시간 조금씩 줄이겠습니다. 발표 시간 15분 되겠습니다. 네. 발표를 맡은 이진영 교수입니다. 제가 신분증을 놓고 와가지고 국회 언저리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궁금해 해보니까 이 신분증이 없으면 들어올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동포들도 이 한국에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경우가 많겠구나. 어떤 제도적인 틀이 있지 않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한테 주어진 제 주제가 재외동포 공공기회 정책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재외동포 정책이라든지 또는 중국동포 이런 쪽으로 많이 발표를 했었는데 최근에 최선정 같은 책을 하나 냈거든요. 지구촌 한인과 공공기회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공공기회에 대한 또 많은 요청이 들어와서 오늘도 아마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부터 제가 이 공공기회와 관련된 내용을 외교부 산하의 재동포 재단처럼 국제교류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했는데 그 지원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재외동포 공공외교를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재외동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봤더니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재외동포를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대학 입시에도 재외동포 관련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할 필요가 없죠. 거기다가 과외를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재외동포에 대해서 주워 듣는다? 그런 거는 언론에 나오는 건데 대부분 부정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동포에 대해서 모르는 애들한테 공공외교를 가르친다? 참 굉장히 어려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책에서도 공공외교 부분을 줄이고 재외동포를 이해하기 위한 재외동포의 이주사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어떤 부분에서 재외동포들이 기여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 내용과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지금 재외동포 공공외교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정부, 정책을 하는 건 정부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책을 해야 되니까 국민들 그리고 정책의 지금 대상이라고 할까요? 그건 또 재외동포잖아요. 그런데 국민과 재외동포들이 다 이 공공외교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지금 정책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이 그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라는 게 이제 정부가 하다 보니까 떨어진 것 같으면 정부가 하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정책을 수립했다. 그 방향이 어떻다, 현황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서 계속 지금 사실 현실과 이상이라고 할까요? 또는 시각의 차이라고 할까요? 이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 토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정부의 정책은 예산과 조직을 가지고 하는 거죠. 국민의 세금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임 교수님도 얘기하셨던 합리적인 그리고 구체적 연구조사를 통해서 합리적인 정책을 해야 되는데 또 가치적으로 본다면 아까 우리가 장보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 귀한 동포들이 가지고 있던 권리 이런 이상적인 측면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동포에 대한 그 시각이 정책으로서는 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좀 더 현실적 기반을 한다 하지만 또 지향점은 좀 더 동포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속에서의 가치에 기반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이 자리도 그래서 만든 자리 같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정부 그리고 연구자, 활동가, 시민단체 또는 국민, 재외동포 다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소통이 안 되고 이 인지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인지에 있어서 지체가 된다고 할까요? 지체가 되고 간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외동포 공공외교 이 부분은 지금 보면은 이 국정과제라고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한 내용, 공공외교의 주체로서의 재외동포가 나와 있고요. 또 23년부터 이게 정말 잘리네요. 23년부터 진행되는 외교부의 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보면 여기에 지금 잘려가지고 좀 그러네요. 왜 잘린지 모르겠는데 네 번째에 750만 재외동포에 참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재외동포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지금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부가 외교를 원래 보통의 외교하는 우리가 정치에 관한 안보에 관한 외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와 통상에 관한 외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사가 정치공사가 있고 경제공사가 있습니다. 현대사관들은. 근데 지금 공공외교를 외교의 3대 축으로 세 번째 중심으로 2010년부터 잡아서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외교가 이렇게 추진되다 보니까 이제는 재외동포도 공공외교를 위반시키자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재외동포에 대해서 이 공공외교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근데 인식이 이렇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인식이 안 되고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잠깐 잘려왔고요. 제가 이제 이 책을 번역을 했는데 해외의 여러 나라들이 재외동포들이 국가를 위해서 모국을 위해서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정리한 겁니다. 국제기구 IOM이라고 국제이주기구에서. 그건 뭐예요? 그렇게 많이 아까 임창 교수 말씀하신 대로 인도가 됐건 이스라엘이 됐건 많은 나라들이 기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는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만큼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재외동포가 모국과 재외동포 또는 해외동포의 상승 발전의 새로운 모델로서 중시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책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은 재외동포들이 모국에 보내는 송금 이게 2010년 기준으로도 동적개발원조라고 하죠. 못 사는 나라에 주는 거 그것의 2배에 해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산업화할 때 중동 건설 현장에서 또는 파독 방부들이 간호사가 보낸 돈으로 베트남 전쟁에서 피 묻은 돈으로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인재 유입에 대한 부분 오늘도 얘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돼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재외동포의 역사적 기여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재외동포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가슴이 터질 일입니다. 이 8688 경기장의 많은 분들이
우리 제일동포들의 기부로 이루어졌죠. 뭐 제주도는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일동포들, 또 뭐 제가 있는 인하대학교도 하와이 동포들의 성금이 기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합니다. 인천과 하와이 합성어예요. 이것도 잘 모르시잖아요. 처음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제일동포들 같은 경우에 우리 그 제일동포 대사관, 도쿄에 있는 대사관, 미나토구에 있는 대사관이 3조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동포들이 기증한 거죠. 우리가 너무 못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역사적 기여를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모르니까 제동포들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게 나오는 거죠. 지금 이중적으로 나오고. 근데 지금 또 다른 세상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국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소위 이 소프트 파워에 있어서 전통적인 군사력뿐만 아니라 다른 연성 국력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선전이라든지 재외동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 국력이 중요하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 보면은 러시아가 압도적 군사적 우위지만 요새는 그런 것 같지도 않죠. 그렇지만 전 세계가 SNS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의 국가적 브랜드를 높여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가 힘이 있으려면 국가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러 역할들이 있겠구나. 그게 이제 공공외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공외교가 이제 외국 대중들에게 다가가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 이것을 이 공공외교 시대에 접어든 거죠. 21세기 들어와서. 그러면서 한국도 2010년부터 공공외교를 드리고, 지금 이제 2차 기본계획에서는 23년부터는 재외동포도 포함시켜서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는 공공외교를 한국 문화에 대해서, 우리 한림부터 시작한 이런 문화 공공외교, 한국에 대한 지식이 잘못됐다. 독도 일본 거라고 그런다. 위안부 문제 잘못됐다. 이런 걸 제대로 알리려고 하는 지식 공공외교, 그리고 한국의 정책을 알리는 정책 공공외교, 그 다음에 외국의 원조라든지 이런 거 하는 기업, 봉사 공공외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의 분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문화 공공외교는 가령 뭐다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식 공공외교도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다양한 위안부 선여상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 공공외교도 가령 미국 내 한인 정치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지금 이번에 하원 의원이 5명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영화도 만들어서 초선이라고 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차세대 영화를 만든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이해, 한국의 정책을 미국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좀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공공외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공공외교라는 것이 그냥 민간 공공외교 지금까지 했던 것을, 그것을 좀 더 다른 틀로 설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외교부터 공공외교 있고요. 뉴욕 항인회 같은 경우에 이제 공공외교의 모범 사례도 지금 나와 있는데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공공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왜 그렇게 자꾸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공외교를 하는 이유가 이 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로비 세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역할할 수 있다. 그리고 거주국에서 문화 공공외교를 시작할 수 있다.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알릴 수 있다는 거죠. 뭐 퍼레이드를 하건 무슨 한국 음식 축제를 하건 이런 걸 통해서도 알릴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국가 브랜드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이 한미 관계의 기본은 200만 재미한민과 10만 제한 미국이다. 이렇게 아예 딱 얘기했어요. 또 거꾸로 지금 이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 시민인 한국계 미국 시민들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공공외교고. 근데 우리는 730만, 750만 있는 동포들을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생각하기에 좀 다각화를 조사를 해보니까 재미동포 250만, 210만, 200건, 하여간 그 당시에
경제력이 남미의 중남미 에콰도르, 도미니카 공화국과 비슷하더래요. 그 사람들만 만듭니다. 아, 그러니까 이 재미동포들, 미국 시민 재미동포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 경제가 더 좋아지겠구나. 미국 경제가. 그러니까 좀 더 어떻게 해보자.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외교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을 갖게 되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동포들은 뭐냐면 이중적이에요. 아까 왜 이중적 얘기했지만 모국이 있으면서도 또 해외에 있으니까 국적으로는 미국 국민일 수도 있고 미국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공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적이면서 동시에 외국인이란 말이죠. 근데 세상은 또 지금 막 초국경 시대예요. 네트워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과 같다. 누가 이렇게 초국경 시대에 동포들을 네트워크화해서 모국과 동포들을 상생 발전하게 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거죠. 그리스가 그렇게 하고 아일랜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동포 공공회교를 하는데 지금 현황은 이제 막 만들어가는 단계죠 지금. 그렇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인식 자체가 지금 안 돼 있다. 인식 자체가 우리 동포들에 대해서 과거에 기여하는 것. 지금 현재 공공의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딴 나라 막 난리치는데 뭐 공공의료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미래에 지금 공존공영, 동포들과 같이 공존공영하는 세상인데 그런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재동포를 이해하는 교육이라든지 국민이 배운다든지 국민의 교과서라든지 아무 데도 지금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먼저 필요하다 하는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미나리라는 영화라면서 이중적인 게 드러납니다. 미나리가 아카데미상 받았다고 여조상을 막 잘 작하는데 누가 만들었죠? 재미동포 영화 감독이 재미동포 이주사를 만든 겁니다. 거기 한국 배우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논쟁을 보면서 아니 동포는 빠졌네. 이게 한국의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한국 시각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구촌 한인 네트워크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 빠진거도 미국에 있는 한국말을 못하는 변호사가 작가가 돼서 일본으로 이주한 동포들에 대한 소설을 썼는데 그게 영화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퍼졌어요. 그러니까 공공의교적으로 엄청난 효과인데 여기서도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재외동포랑 한국말 못하더라도 세계시대에 재외동포랑 한국이랑 파트너십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주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초선 차세대 재외동포인 조셉 전 감독이 이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와서 지금 데이비드 링이 얼마 전에 왔는데 이게 나온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반도의 통일 정책 이런 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미국 국내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국가의 관점에서 물론 정책이지만 국가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지구촌 한인의 관점에서 그리고 이 세계 시민 관점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자꾸 한국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냥 일반 개인으로서 거주국에서 어렵거든요. 우리 중국 동포들이 어떻게 공공의교를 하겠어요? 중국의 민족주의적인 것이 강한 중화민족주의가 각각의 국가의 특성들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한국 중심으로 해서 꽂아내리듯이 하는 건 안 좋다. 수평적 관점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래서 지금 재동포 오늘 이 자리도 그렇고 동포들이 자꾸 안 나와서 발언할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포들은 조금 한국의 사정을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는 얘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재동포 공공의교에 있어서 지금 너무 급하게 하긴 어렵고 제1차적 목적을 오히려 재외동포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 무슨 얘기냐면 문화공동회교에서 가령 한국어를 어떻게 하자 한국 문화를 알리자. 우리 차세대 2세 3세들이 한국 문화 한국은 모릅니다. 지금 차세대들 국제결혼이라고 국제결혼이고 해가지고 50%가 넘었고
그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외국인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동포들이 먼저 되고 또 거주국의 합법적 테두리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왜? 동포들이 거주국 국민이니까 로비로서 위법 사항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동포 내부의 차세대 정체성을 함양하고 재동포 사회가 이 공공의결하는 걸 통해서 오히려 결속력이 강화된다. 뭐 한인회가 강화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통하고 재동포들에게 도움이 되게, 생활에 도움이 되게, 경제에 도움이 되게. 가령 뭐 퍼레이드 같은 걸 하고 뭐 문화행사, 코리안 위크를 하면은 그 식당들 같은 데서 나와서 정사도 하고 그러면은 도움이 되잖아요. 또 음식도 다 팔고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되게끔 해야 된다. 그리고 재동포들이 지금 있는 커뮤니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커뮤니티의 그 거주국의 국민들과의 주민들과의 공생, 다른 민족과의 협업, 뭐 이것을 캐나다라든지 미국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요새 혐한 아시아인 혐오에 대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공동 대처 그리고 그쪽에 기여 지원을 통해서 동포들이 좀 더 거주국에서 살 때 인식이 좋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한국과 연결된 공공의료를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네트워크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공공의료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 원칙적인 것과 함께 기본, 연결, 확산이라고 제가 이제 모델을 만들어서 기본적으로는 재동포 자체 대상으로, 그리고 연결로는 거주 커뮤니티 대상으로, 마지막에 한국의 공공의료 방향을 모색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 디지털 융합 시대에 지속 가능한 재동포 공공의료, 이 재동포 정책, 오늘나온 동포청 이런 것과 다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금 컨트롤 타워에 대한 문제. 이랬을 때 그럼 공공의료를 정부가 정책을 하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데 어떤 스탠스를 유지해야 될까? 막 개입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왜 그렇게 돈을 퍼주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도 같고, 개입한다고 해서 꼭 결과가 좋지 않죠. 그래서 알아서 잘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재동포와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가버넌스를 구축해야 된다 하는 점입니다. 이번에 한이스라엘 60주년으로 이제 코리아 컬처럴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이게 정부 주도로 있었고요. 이 한 베트남 수료 30주년은 이제 등불문화 축제가 열렸는데 이건 이제 문화부가 외교부가 주도가 돼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2년간 재동포 공공외교 나온 보도 기사들을 다 점검해 봤는데 보니까 아직까지 재동포들이 이제 공공외교가 뭔지 잘 모르겠고, 두 번째로는 정부 주도로 하고 있다.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재동포들이 뭐 공공외교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연결을 설정해서 해야 될지, 펀드를 어떻게 구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굉장히 모자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공공외교를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지금 뭐 모범 사례, 뭐 대통령이 이번에 가신 캄보디아 동포 간담회에서도 나온 이 라운제다 문화청다 이런 것들이 모범 사례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게 가능하냐, 디지털 공공외교의 융합적인 시대인데, 오늘도 얘기가 나온 대로 재동포 정책 자체에 대해서도 컨트롤 타워부터 시작해서 부처 간 칸막이가 심하고, 이것이 국내, 국외도 재외 국민이냐, 목적 동포냐 이런 것 따라 다 다르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이제 이번에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포청 관련돼서 이번 이제 기본 계획에 이 공공외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공공외교 기본 계획에도 들어갔습니다만 이제 재동포 관련돼서도 공공외교, 재동 공공외교가 들어가야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아까 유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모국과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버넌스 체계,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정책을 해야 되고, 그 정책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지지도 중요하지만 재외동포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원하는 것에 맞춰서 다 받아낼 수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한번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역할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지금 여기 공공외교에 대해서 확대에 대해서 어쨌든 앞으로도 이 정책과 현실이 지금 너무 지체가 되는 거죠. 정책이 오히려 앞서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국민들이나 대표들의 대동표에 대한 인식, 공공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지체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빨리빨리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20분을 잘 채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이진영 교수님에 대한 발표에 대한 토론을 위단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시간 우선 계속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제외동포 포럼에 올 때마다 항상 저희 이제 시험 검정 다니는 시험 보는 느낌으로 오거든요. 왜냐하면 제외동포 연구원 원장을 계신 시험 교수님이 저희 지도 교수님이시거든요. 매번 너무 긴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저기 앉아 계신 김현도 이사장님은 말씀 그대로 90년대부터 한국의 이제 공공외교 대사로 중국 연변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고요. 아까 앞에 지금 말씀 나왔었지만 제외동포가 한국말도 모르는데 어떻게 공공외교 역할을 하겠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사실 한국말 몰랐습니다. 한국에 대해 이해도 없었고요. 90년대 중반에 우리 김현도 이사장을 만나가지고 한국을 알게 되었고, 한국 문화를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인천 교수님 만나서 한인으로서, 제외 한인으로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도 전남대학에서 공부할 때는 이단이었고요. 고경대학에서 이제 20년 가까이 근무를 하는데 이름은 리단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단과 리단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희망적인 것은 오늘 이제 제외동포촌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교수님 모시고 2000년에 이제 유학 왔었거든요. 그러면서 20몇 년을 교수님 모시고 같이 이제 도우미 입장에서 제외동포 정책 개발, 그 다음에 제외한인의 어떤 네트워크의 그런 그 형성의 그런 노력을 보면서 오늘날 좀 감격스럽다고, 교수님이 희망하시는 이런 마찬가지 이루어지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희망을 보인다. 더불어서 이진영 교수님을 제가 그 교수님 모시면서 이진영 교수님 만나게 됐었거든요. 2001년에 제외한인 기초학문 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진영 교수님께서도 중국 정치연구, 중국 조선족 연구, 어느 날에 제외동포 공공외교 연구까지 해주셔서 후학으로서 굉장히 이제 그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논문을 보면서 좀 이제 전체적으로 되게 감동받았고, 그 다음에 되게 공감을 합니다. 제가 기억에 2020년에 제가 제외동포 연구원에 와서 한국의 대중공공외교에서 조선족 역할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선적 공공외교를 어떻게 합니까? 무슨 공공외교입니까? 웃긴 소리 하고 있는 진짜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이진영 교수님께서 오늘 제가 항상 아팠던 부분을 이제 이해해 주셔서 그 현지 사정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이 중요하다. 아니면 한국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교수님 말씀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한국 입장에서 살아보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지적에 저는 정말 공감하면서, 더불어서 이게 말씀하셨던 그런 제외동포 입장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공공외교는 이제 그런 한인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데서 저는 좀 공감하고요. 호학으로서 만약에 말씀을 조금 더 부탁드린다면, 우리가 맞춤형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춤형 공공외교를 펼쳐나가려면 그 현지 제외동포 공공외교에서 어떤 그런 역할에 대한 아주 객관적이라 양적인 역량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이 이제 화인화교의 그런 공공외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인화교 공공외교 저희는 2010년부터 이제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시해 왔거든요. 화교라는 교자하고 교량이라는 교자를 썼습니다. 교를 교로 만들자. 그다음에 중국 입장에서는
화인 화교를 중국의 해외 이익을 수호하는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가주해왔고, 이에 따라서 중국 학계는 그런 화인 화교, 다시 말해서 이런 그 재외동포라죠. 재외동포 공공외교에서의 어떤 평가 지표 역량 같은 것도 세 가지 차원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참여의 원동력, 그다음에 참여의 능력, 그다음에 기회,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재외동포 권익의 어떤 보호, 그러니까 모국이 재외동포 권익의 보호, 재외동포 스스로의 정체적 인식, 그다음에 거주국가 사회적 개방성, 포용성, 이런 것이 중요한 지표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요. 맞춤형을 하려고 하면 이러한 객관적인 평가가 만약에 덧붙였다라면 교수님께서 부정하신 기본에서 연결, 확산 이렇게 더 이제 저희가 읽었을 때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 다른 하나는 재외동포가 공공외교 대상이 우선은 재외동포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공감합니다. 재외동포는 공공외교의 이제 수용자이죠. 동시에도 전파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가 가장 중요하다. 그에 따라서 타산지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역시 화인 화교의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문화 중국 전략하고 네트워크 전략을 펼쳐왔는데요. 문화 전략 중에서 공작원 같은 것은 중국 유학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 아시는 이런 요인 때문에 지금은 거의 그 공공외교에서 큰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전통 문화에 대한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통 문화 페스티벌 같은 거, 특히 중국 문화 특징 중에 무슨 무술이라든가 이런 쪽에 치중하고 있고, 현재 이런 것들이 결국은 화인 화교들이 중국 문화를 수용하고 또 그 현지에 따라서 중국 문화를 전파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후학으로서 이지영 교수님께서 부탁을 드린다면 한국도 한국 문화에서 가장 한국적인 자원을 개발해서 재외동포에 대한 어떤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국의 공공외교는 한국 사회가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역으로 재외동포가 한국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분 초과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진 교수님께서 이 발표 토론문에 대한 코멘트를 좀 해주시죠. 네, 미단 선생님 공공외교 많이 연구를 하셨습니다. 저도 한국의 대중국 공공외교 시작해서 많이 읽고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중국의 화교 화인 공공외교에 대한 얘기도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면은 중국도 우리 한국처럼 2010년부터 제도화라는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화교 화인 정책을 할 때 우리 한국에서 한국에서 재외동포 정책하는 것보다 많이 지체돼 있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거꾸로 우리가 지체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재외동포인 화교화인에 대해서 원칙적인 것이라든지 정책적 구조가 어느 정도 정비가 다 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다 돼 있는 상태고, 우리는 이제 동포청 논의도 나오듯이 지금 기본적인 틀이 아직도 확인이 안 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 전략으로서의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것이 20여 년간 굉장히 논의만 풍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동포청 만들어지려는 기회에 말씀하신 이제 기본법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재외동포 정책의 정상화를 이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비정상화 기간이 너무 오래 갔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듣고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